It's my life. 생체 유래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어떠한 면역 세포에게 전달을 해서 그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잘 잡아먹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최근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또 노벨 의학상에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또 네. 하실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쪽까지 연구하시는 분야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열심히 매진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네.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노 소재 기반 플랫폼 네. 뭐 이런 용어를 쓰시는 건가 봐요. 아, 네, 네. 그런 하시는 연구가 전부 다 이제 그런 연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네.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연구실 이름도 이제 나노 바이오공학 네. 연구실이고 그 연구실 랩에서 그런 나노 기반 소재 플랫폼 네. 형태로 관련 명역 치료 세포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 거군요. 네. 제가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뭐지 했는데 네. 이제 들으니까 네. 확실히 네. 뭔지 네. 교수님이 하시는 분야가 그런 거구나. 전문적으로 완전히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게 이쪽 바이오 공학이란 말도 있고 뭐 바이오 요즘 워낙 응용한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분야가 교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연구 분야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교수님이 왜 화학공학 학부 때부터 화학공학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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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계기나 뭐가 있어서 이제 이 생물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하시게 된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네네. 네. 사실 저는 이제 화학공학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화학공학 이 과목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학생물, 생물화학공학 이런 과목들이 생물 관련된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학부 때부터 네네네, 다 네. 있었던 과목들이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과목들이 아닌가 보네요. 저희 나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한 2000년대, 1999년에서부터 한 2000년대 초반에 화학공학에서 이제 뭐 화학생물공학과, 뭐 화공생명공학과 이런 식으로 사실 화학공학에서 명칭을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생물화학공학자들이 이제 대거 이제 진출을 하게 된 21세기 것이죠. 학문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 생물화학공학. 네. 그래서 저희 경북대학교도 이제 화학공학과로 있지만 사실 화학공학에 이제 생물화학공학, 뭐 촉매공학, 뭐 이동현상,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있는 것처럼 생물화학공학도 사실은 화학공학의 하나의 전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그쪽에 재미가 있으셔서. 네.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저는 학부 때에 저는, 국내에서 박사를 이제 하기를 했는데요.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하셨던 수업을 들었는데, 맨 앞자리에서. 학부 때? 네, 학부 때. 맨 앞자리에서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생물공학. 네, 생물화학공학이라고 화학공학. 하는 그 과목이 제가 공부하기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딱 꽂히셨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떠한 제가 뭐 바이오 의료 쪽에 큰 기여를 하겠다. 사실은 이러한 거대한 사명감보다는 사실은 지도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학문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들어가게 됐고, 네,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그게 제가 보통 전공을 택할 때 뭐 네. 국가적 사명, 네.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택하는 네, 사람보다는 맞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관심이 네. 이거 하면 재밌겠다 해서 하는 네, 선택들이 맞습니다. 대부분이죠. 네, 저는 그 과목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석유 공장, 뭐 정유 공장보다는 이런 실험. 네. 근데 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관심이 꽂혀서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 그 되게 하시는 연구들이 되게 섬세하다는 말을 제가 네, 여러 번 네. 썼는데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네. 세포 다루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눈에 이제 바로 보이는 실험 결과들이 아니니까 네.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좀 오래 네. 걸리고 네. 세포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네. 오랜 시간 관찰해야 되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쪽을 전공하시고 박사학위도 받고 학생도 가르치고 하는 또 연구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연구를 계속하게 만드는 모티베이션이 뭐가 교수님 있으십니까? 이제 사실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러한 모티베이션은 결국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의료 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환자 그리고 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북대학교에 부임을 하고 하나 메일을 받았는데요. 그 메일의 내용이 최근에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항암 연구 논문을 보았고 외부인이신데. 네, 외부인인데 외부 한 진짜 학생이었습니다. 암 환자다 가족들이 막 네, 관련된 맞습니다. 논문 찾아보고 막 네. 공부하고 한다는 게 네, 맞습니다. 진짜 그런 분이 이제 네. 교수님 논문을 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신문 기사로도 나갔던 논문이었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리고 논문도 보고 그걸 공부를 해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말기암 환자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개발하셨던 그러한 약을 저희 아버지께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메일을 받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사실은 연구자로서 어떻게 좋은 논문을 써야 되나 이러한 생각만 하고 있던 저에게 그 메일은 굉장히 좀 어떻게 하면 이제는 내 연구를 논문이나 어떠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내가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수업을 듣고 호기심, 재미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오히려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다음에 또 사회적 책임감까지 느끼시기는 맞습니다. 아주 좋은 경로로 가고 계시네요. 네. 또 뭐 이제 연구도 많이 하시려면 학생 지도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분야하고 협업도 특히 하시는 분야는 다른 학문들하고 협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하시다 보면 이상한 신호도 보내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아까 뭐 미소가 아름답다고 제가 했는데 이렇게 되게 실험 많이 하고 막 이러면 되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분들의 특유의 표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항상 밝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모티베이션이 뭘까가 좀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이제 학생하고 그다음 저희 동료인 것 같습니다. 네, 연구 같이 하는 이제 동료들. 물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사실 제 주위에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험도 굉장히 많이 실패하고 좋은 신호를 보내주세요. 좋은 신호.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실험도 많이 실패하고 서로 이제 많이 좌절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달 동안 실패했던 실험이 갑자기 되는 순간 그때 이제 같이 좋아하는 그러한 감동, 느낌 그런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학생을 성장시키는 거고 그 성장시키는 걸 보는 기쁨도 있고 그로 인해 저도 성장하는 것 같고. 거의 뭐 인문학자 같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학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감싸는 다른 어떤 장치를 해갖고 이제 부정적인 신호가 교수님한테 안 오게 하는 면역 치료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까 이제 대규모 생산 뭐 이걸 넘어서 이제 설계까지 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개발된 이제 많이 응용되고 있는 AI 기반 뭐 이런 접근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자연에서 유래한 나노 소재, 특히나 단백질 나노 소재는 기존에 존재하던 나노 입자들,
기존에 저희 몸속에 존재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리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페리틴. 예. 네. 그러한 기존에 존재하는 단백질 나노 입자에 뭐 안에 뭐를 넣은 것하거나 아니면 바깥에 뭐를 표출시킨다든지 말 그대로 약간 튜닝만 하는 그러한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2024년에 이제 데이비드 베이커라고 하는 교수님이 로제타 폴드라고 하는 네. 그러한 AI 기술을 그 노벨상. 네, 맞습니다. 2024년에 저희 노벨상을 유튜브에서 받으셨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네. 네. 그분께서 새로운 AI 툴을 이용해서 새로운 단백질 나노 입자를 개발하셨습니다. 즉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크기의 단백질 나노 입자들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옛날에는 자연에서 모방하거나 튜닝했던 단계라고 치면은 지금은 사실은 어떠한 공학적 창조가 가능한 그러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모방을 것 넘어서 같습니다. 모방을 넘어 창조로. 네. 자연의 네. 모방에서 공학적 창조로. 네. 공학적 창조라는 표현은 교수님이 만드신 표현이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네. 확 와닿네요. 공학적 네. 창조란 말이.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으니까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모양과 크기라고 하면 그게 인체에 네. 투입됐었을 때 네. 이게 수용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얘네들도 사실은 이 블럭 자체는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 단백질 하나의 블럭을 저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요 축구공의 사이즈나 크기가 다양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도 이제 기본 소재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는 이제 생체 친화적이다. 네. 공학적 창조. 오늘 또 새로운 용어도 배웠는데,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 몸의 원래 치유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뭐 항암 환자들 보면 네. 뭐 이제 모든 치료 이건 막 일부 예외긴 네. 하겠지만 막 병원에서 막 항암 치료 받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자연에 돌아가서 막 뭐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일부에 이렇게 네. 자연 친화적으로 살다가 음식도 자연 친화적인 네. 거 하고 좀 생활도 그렇게 자연 속에서 하면서 하다 보면 네. 몸이 나았다 그래갖고 네. 막 또 민간 비법처럼 또 네. 되고 그게 또 좀 오해도 일으키고 근데 실제 또 그렇게 낫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과학적으로 지금 그걸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네.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자연적인 면역 네. 세포들에 의한 그럴 그런 수 있을 거라고 치유 생각합니다.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이제 그런 과정들을 교수님은 이제 화학공이라는 네. 공정을 이용해서 네.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그런 자연 치유요법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의 면역 치유요법으로 설명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저희 몸은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밸런스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심리학에서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 충격 그런 게 있었을 때 막 억눌렸다가 그래도 우리 내면에는 그걸 극복하려는 힘이 있어서 회복하려는 힘이 있다. 근데 계속 거기다 넌 이게 문제야, 이거 바꿔야 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안 그래도 힘든데 계속 부정적인 물론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피드백을 주는 건데 그 피드백 자체가 계속 그런 식으로 오다 보면 나는 문제니까 이거 이렇게 바꿔야 돼. 부정적으로 오히려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레질런스라고 내 마음속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복돋아주면 오히려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 물론 이게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 치료 기법에 따라 그런 또 심리적 치료 방법으로서 그런 회복 탄력성인 걸 활용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 단백질에 있어서도 교수님이 하신 연구가 이런 맥락과도 네.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역시 네. 수업을 듣고 나니까 제가 오늘 수업을 들은 방송을 찍은 게 아니라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 오늘 되게 재밌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하시는 이제 정말 많은 연구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지금 대학원생도 꽤 많이 있죠. 그래갖고 지금 연구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전공이나 배경 뭐 어떤 지식을 가진 친구들이 꼭 여기에 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교수님이 하시는 이런 생물화학공학, 바이오 의료가 접목된 이런 쪽을 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뭐 어떤 추천의 말
아니면 뭐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북대학교 응용화학부 나노 바이오 공학 실험실을 많이 와라 이렇게 한번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펙이라는 것보다는 스펙이다라고 하는 줄 네, 깜짝 놀랐네요. 아닙니다. 네. 스펙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더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열정, 그리고 실제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팀워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는 융합학문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가 가진 지식을 서로 잘 공유를 해서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학생들이 중요하게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과 팀워크. 그래서 소통이 잘 되고 팀워크를 잘할 것 같은 학생들은 언제나 저희 나비 연구실, 저희 나노바이오 엔지니어링 연구실을 줄여서 나비 연구실이라고 나비 하거든요. 연구실. 네, 네. 저희 나비 랩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은정 교수님이 운영하는 나비 연구실에 좋은 학생들 소통과 그다음에 팀워크를 잘하죠. 그러니까 결국 소통과 협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소통 능력 협업할 수 있는 마인드 태도가 있으면 또 와서 부족한 지식들은 또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어느 분야나 이제 소통과 협력이 교수님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렇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 소통과 협력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또 공통점을 또 오늘 발견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연구하느라 또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쓰느라 바쁘신데 요즘 시즌이 좀 그렇죠. 근데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오늘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s my